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6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자, 이로써 한미 금리는요 2년 반 만에 역전이 됐는데요. 자, 어떤 경제적 연쇄 효과를 일으키게 될까요? 당국은 일단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숨죽이고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 정도를 빼고는 전 세계 금리가 당분간 오르는 현상 계속될 것 같고요. 우리 금리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의 문제죠.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이 끝모르는 금리 인상,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에는 분명히 부담입니다. 자, 금융권은 좋을 수도 있겠죠. 또 돈 많은 소수 부자도 좋을 겁니다. 이럴 때 시장의 균형을 돕고 사각지대의 비극을 막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이 빅토르 후고 원작으로 뮤지컬로도 유명하죠. 레미제라블.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작품, 그 대표작이지만 제목의 뜻은 불쌍한 사람들, 즉 가난한 민초들의 군상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이 21세기의 레미제라블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요 참 비생산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요약이 되는데요. 적어도 이 산업화를 신봉하는 정치 집단이라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기본 아닌가 싶은데 솔선수범은 못하고 국민들에게만 요구하는 것 아닌가 걱정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연결해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 시끄럽네요.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그 휴대폰 메시지 어찌 보면은 언론에 강제 공개된 이후에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철규 의원은 뭐 사실은 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윤석열 당선인의 총괄 보좌역을 맡으면서 네. 뭐 계속 친윤으로 분류돼 있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입니다. 강원 동해 삼척 지역구 의원이고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양도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에 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양천대소, 하늘을 보고 크게 웃는다 이 뜻인데요. 네네. 양천대소할 일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구육이라고 이 문자에 대해서 반응한 이준석 대표를 뭐 직격한 셈이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울릉도에서 뭐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단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하면서 아니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아직도 이러고 있냐라고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자, 언제 지구 떠난다 그랬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네. 이제 모 유튜브 프로에서 그러니까 당대표 되기 전에 예. 그 유승민 후보 지지를 그때 선언할 때 네네. 그래서 한번 논란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당대표 되고 나서 오히려 그게 유명하게 되면서. 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유튜브를 찍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대표 하는 와중에 대선 예비경선 하는 와중에 원희룡 당시 후보가 녹취록 공개하고 또 논란이 있었던 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사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 멘트가 있었던. 네.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편들어 주는 거 아니냐 또는 누구 의도적으로 막아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 그리고 이제 버스 탑승할 시간에 타야 된다. 네네. 뭐 누군가는 버스는 떠난다. 네,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한창 네네. 당시 뭐 윤석열
당 바깥에 있었기 그때는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 사직하고 네. 정치 선언을 하고 네. 언제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니 마느니 이제 좀 밀당할 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나왔었던 얘기고요. 이제 그거를 이철규 의원이 이제 겨냥한 것으로 본다면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적어도 이철규 의원은 또는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혹시 마음에 담고 있진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네. 올해 2월 28일 대선 전이었죠. 동해 유세할 때 권성동 의원이 동해시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신윤핵관이다. 아. 내가 이제 윤핵관이 더 이상 아니고 난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고 신윤핵관은 이철규 의원이다라고 해서 소개한 게 기사에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네네. 또 뭐 어차피 기사가 안 지워지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윤핵관 이철규, 권성동 여전히 이준석 대표에게 앙금이 있는 거 아닌가,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붙이면 지금 형세가 대통령이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게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것이 노출된 상황에서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행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생도 있는데 또 집권 여당마저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양두구육. 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풀어서 썼어요. 양머리를 걸어놓고 네. 정상배들에게 개고기를 이제 갖다가 판다. 결국 양두구육인데 결국은 이제 이 정치권, 그것도 자당 정치권의 어떤 이중성을 비판한 거잖아요. 네.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질타를 한 건데 양천대소 하늘을 보고 크게 웃을 일이다. 흔히 또 정치권에서는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자성어 대결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아이고. 자, 이준석 대표도 또 여기에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철규 의원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이제 취재진들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문자를 통해서 문답이 오고 갔는데 이 대표는 오늘 국민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왔던 사람의 이름 하나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 이것도 직격이네요. 예, 이철규 의원을 겨냥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어허. 상대하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러 또 출발하겠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하. 이건 뭐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이고 이런 있습니다. 거 상대방이 들으면 굉장히 얄미울 것 같은데 아픈 데를 다 꼬집어. 네. 그러고 대응하지 않고 내 갈 길 가겠다. 네. 대응 다 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상대한 셈이 그러면 됐는데 이철규 의원 또 가능할까요? 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안 하는 사실은 게 이게 낫다. SNS 대전이 네. 정진석 의원이랑도 한번 있었고요. 아 무슨 육모방망이가 네. 결국 네, 등장했죠?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부답이니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고 이준석 대표가 SNS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마주하고 보고 바로 앞에 있는 면전 1대1 토론도 능한데 SNS를 다루는 방식을 굉장히 잘 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철규 의원도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야. 봤을 때는 이건 완벽한 패배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식자들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사자성어 막 얘기하면서 이게 앙천대소예요. 하늘을 보고 크게 웃는다. 네. 앙천대소. 악망한다 그런 뜻인데 이제 양천대소라고 예, 들려서 아, 앙천대소 아이고. 맞습니다.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 예리하세요. 네. 사자성어 다 많이 짚어줍니다. 한자로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못 쓰죠? 못 쓰죠? 저 못 씁니다. 아, 그죠. 천자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민주당에서도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네. 쓴소리하고 그랬는데 조응천 의원이 또 여기에 강한 이야기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자에 대해서 뭐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죠. 윤 대통령은 침묵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돼서 국민이나 언론의 오해를 일으킨 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이다 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사과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조응천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됐다고 하는데 공인의 사적 영역은 권한에 크게 반비례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사적인 영역은 거의 없다라고 네네. 뭐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적 영역, 사적 대화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문자 보낸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었죠, 사실은. 네네. 뭐 그런 근무 것들까지 시간이고 쉽게 말하면 근무 네, 시간. 근무 시간인 상황이라서 이렇게 조응천 의원들도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당대표 이 표현과 관련해서도 조응천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대표는 꼭 손볼 사람이다. 이런 말을 뭐 대선 때 그때도 들은 바 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 대통령실도 난감할 것이
결국은 이게 이 윤심이 좀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가웠던 것 아니냐. 감정이 쌓여있던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이 윤리위의 징계에 뒷배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추정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자, 당무에는 뭐 대통령은 당연히 관여하지 않는 거죠. 네. 당원으로서 안타깝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었는데 억측들도 나오고 추정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자, 지금 조응천 의원 의전 서열 1위 대통령이고요. 네. 7위 여당의 집권당의 이제 원내대표 또 이제 대표 직무대행 이들에겐 사적 영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직기강 비서관 하면서 청와대에 있었죠. 청와대에서 많은 문제점을 직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아니 본인도 또 당사자로 네,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이 국정 논란 이전에 네. 이른바 2014년 말에 십상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때 박관천 경정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휩쓸렸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쓴소리를 내뱉으면 비록 국민의힘의 당 소속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나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뼈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박 기자님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은 이 도어 스태핑이 보도되지 네. 않았어요. 어제 오늘 진행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도 다른 일정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금요일인데. 대통령실이 설명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연속으로 이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문답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길게 도어 스태핑 현장 모습은 못 보지 않을까. 네네. 다음 주까지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어 스태핑 아니고 네. 뭐 바캉스 스태핑 이런 건 없나요? 기자들이 또 막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휴가지에 예. 휴가인데 거기까지 또 취재진들이 따라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휴가가 아니게 되니까. 그렇죠. 하기는 따라가지 않고 흔히 대통령실이 이제 휴가 사진들을 주로 공개하면서 네.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있다. 네. 자, 오평론가님. 네. 그럼 다음 주 윤 대통령 휴가 어떤 일정입니까? 아니 저희가요. 대통령이 그 행선지가 네. 사전에 공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밀이죠. 네, 근데 이제 거제 얘기를 네. 그 당시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했었죠. 별정이 있으니까. 거기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가기 전에라도 짧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휴가 돌아와서라도 제가 기자라면 네네. 시간과 상관없이 돌아와서라도 첫 질문 전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저도의 추억 바닷가에 이렇게 나뭇가지로 예. 글씨 쓰는 사진도 공개됐고 네. 또 이제 역대 대통령들 휴가 때 보면 어떤 책을 싸들고 갔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읽은 책. 네네네. 네. 자, 올해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 되나요? 올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난 극복 얘기 이런 거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국난 극복과 관련된 네. 경제 관련 서적. 참고로 징비록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징비록 추천? 네. 네. 다시는 큰 난이 오지 않도록. 난이 그 책을 읽느니 네. 어제 개봉한 한산 용의 출연을 보시겠죠. 영화로. 그렇죠. 한산 제가 봤거든요. 네. 아주 벌써 봤어요? 예, 개봉 날 봤기 때문에. 네네. 아주 그 전쟁 씬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부분이 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아무 맥락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휴가 돼봐야 윤 대통령의 휴가 소식은 네. 공식 보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또 이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군요. 왜냐하면은 이 문자가 노출됐을 때 우리가 이제 내부 총질 이 당대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마지막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좀 이름이 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강기훈이란 이름이 강기훈과 함께 뭐 이런 네. 글자가 나왔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니 이 강기훈 누가 추천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실은 강기훈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확인했지만 네. 같은 인물인지는 뭐 동명이인지 확인하지는 아닌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 강기훈 씨가 그 자유의 새벽당 대표를 한 그 강기훈 씨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제하면서 지적을 한 건데요. 강기훈 씨의 과거 행적을 보면 탄핵 국면에서부터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이 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브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온라인에서는 유튜버 정권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네. 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대화에 거론될 정도로 유력한 인물이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력한 인물이 된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누가 강기훈 씨를 추천한 것이고 이 윤 대통령은 자유의 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것인지 밝혀라 이렇게 네.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좀 지켜볼 문제예요. 이 문제가 됐던 우모 씨 행정관은 이제 이 사직을 하는 것으로 됐고요. 뭐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이제 성관 위원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동안 좀 조용했던 이게 어떤 걸까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나토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는 이후부터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여권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락 요인 중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로 아주 조용히 자맹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이지스 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다시 참석을 하면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네. 정조대왕함 진수식. 네. 자, 해군의 군함이군요. 네, 해군의 차세대 군함이고요. 이지스함인데 이지스함 첫 번째 모델은 세종대왕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똑같은 라인이 이름만 다르게 이제 율곡이함, 서해 유송룡함이 있는데 두 번째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버전이 정조대왕함인데 보통 해군함이 진수할 때는 보통 여사가 가거나 예. 모든 정권에서 여사가 가거나 또는 선머리라고 하죠. 뱃머리에 샴페인 같은 걸 던져서 깨트리면서 그런 역할을 이제 여사들 바다로 쭉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요. 다만 모습을 드러내되 어떤 언론과 인터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요게 있기 전에 이제 고 심정민 소령 유적의 자필 편지에 답장을 또 네. 보내는 공군 조종사였는데 전투기 추락으로 이제 순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상 탈출을 하지 않고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네. 않았다는 이제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유족을 위로하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 이제 직접 또 모습을 나타냈다. 근데 이제 박 기자님 사실은 네. 이 김건희 여사는 공식 행보를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고 문제는 공식 수행팀이나 제2부속실 같은 공식 그 관리팀을 만들어라. 네. 아니다. 뭐 이제 시끄러웠는데 지금 오히려 건희사랑을 통해서 팬카페를 통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네. 강신업 변호사가 물러났다고요? 네, 오늘 강 변호사가 이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진 이 아이카스트 대표를 이제 변호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 대표에게 네. 7억 투자를 받기로 했던 성상납을 했다는 했다고 의혹의 주인공 주장하고 있는 이 김 대표의 지금 변호인이에요. 김소연 변호사가 물러나면서 이 강신업 변호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한 얘기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다. 지난해 11월에 김 여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건희사랑 만들었는데 지금 뭐 회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뭐 근래 회원이 1,000명이 늘었을 정도로 많이 찾아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장은 아니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 윤 정부를 지키고 김 여사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김 여사가 최근 주변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강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뭐 정치적 발언 쏟아내는 거 거기에 대해 뭐 자신의 의중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사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김 여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그런 부담을 좀 덜게 되는 거고 또 지금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해서 공식 행보를 좀 보였어요. 오랜만에. 또 강신업 변호사가 물러나고 이걸 좀 유추해 볼 때 다음 주 휴가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이 뉴스에는 나옵니다. 뉴스에는 언급이 되고 지지율 추이 분석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또 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좀 불거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요소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공개 행보를 굳이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네. 공개 행보를 하면서 또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인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조직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참여하는 게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앞으로 국정 수행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팬카페가 해산되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 만든 회장이 물러나는 거고 그 회장이 변호사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네. 차기 회장이 나올 텐데. 자, 오창석 평론가님 회원이죠? 아닙니다. 건희사랑? 아닙니다. 회원 아니에요? 네, 팬카페의 존재는 예전부터 네네. 알고 있었고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회원까지는 가입을 하지 차기 않았습니다. 회장 도전 안 합니까? 아, 저는 이제 그 낙선 이후에 그 네. 어떤 선거도 나가지 않기로 네. 스스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하는지. 자, 12시 41분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 서울 33도, 대전은 34도가 예상되는데요. 습도 때문에 체감 더위는 이보다 심한 곳들이 많겠습니다. 옷차림은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현재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부터 서행하기 시작해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는 잠실 쪽 입니다. 한강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수원 부근에서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도로 위에 휴가지로 떠나는 차들이 많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번 주는 월화수 대정부 질문이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있었는데 첫날은 좀 시끌시끌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장관들 뭐 총리 데뷔전을 치른다. 근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그 문자 메시지 때문에 한 이틀 시끄럽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원래 둘째 날은 경제 분야. 어제 셋째 날은 사회문화복지 분야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제는 예상대로 경찰국 공방이 경찰국 또 세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야당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법 개정 대신 시행령으로 우회해가지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시행령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치안 사무, 그러니까 사무에 치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안부가 경찰국 두는 게 위헌이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 네네. 이상민 장관은 왜 아니 그 법만 보지 말고 어차피 외청이 경찰청이다. 행정부의 외청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없어진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둔다면 이거는 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다. 또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공방이 어제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민 장관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이 답변을 통해 가지고 경찰 출신이죠? 네, 자신의 이제 쿠데타 발언, 이른바 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쿠데타라 비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 좀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그랬는데 또 이제 경찰대를 개혁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자, 그런데 이게 좀 묘한 뉴스여서 제가 이게 오평론가께 여쭤보면 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찬성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건 누구고 어떤 맥락입니까? 제 민주당의 여수시 국회의원이죠. 네네. 주철현 의원이 자신 SNS를 통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얘기했었던 똑같은 맥락으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첫 번째로 경찰국에 찬성하는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이 나왔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맥락이나 SNS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네. 결국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주철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네. 반대까지 하려고 하는 또 국민의 여론도 지금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일에 왜 참여하느냐, 뭐 동참하려는 것이냐라는 것을 아마도 검찰 출신이라
검찰이 그래도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네네.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의견에 검찰주의자로서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검찰 출신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 네. 다른 검찰 출신 의원들도 있습니다. 뭐 백혜련 의원도 있고 하지만 뭐 조홍천 의원도 있고. 조홍천 의원도 있고요. 몇몇 더 있는데 네. 주철현 의원은 또 다른 목소리를 좀 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원들과 지금 현역 경찰들은 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살펴본 것인가? 살펴보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인지 네. 살펴보지 않은 것인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내 토론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의원 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네.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긴 해야 될 텐데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거는 완전히 위법한 것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다수당이니까 이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을 발의해서 가결시키면 바로 무력화시킨다. 또 이런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은희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권은희 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역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게 얘기를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권은희 의원의 이런 발언에 신경 쓰일 거고 네네. 민주당에서도 주철현 의원의 이 주장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난감한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크로스인가? 크로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가 나온 김에 자, 오늘 컷오프죠? 네, 그렇습니다. 오평론가님 누구예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말씀해 그렇죠.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네.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네네. 어제와 동일합니다. 어디와 동일하다. 네, 이재명 의원은 들어갈 거라고. 상수다. 네. 그건 다 얘기하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그러니까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의견들이 다르시더라고요.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박용진 의원 들어간다 아니다. 네. 강병원 의원 들어간다 아니다. 박주민 의원 들어간다 아니다. 주로 서른 의원도 들어갈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저녁이니까요. 네. 네. 틀리더라도 네. 예측을 과감히 반나절 던져보면. 남았죠. 네, 예측을 과감히 던져보자면 그럼 네. 던져보자면. 이재명 의원, 네. 그리고 저는 강병원 의원, 네. 강훈식 의원이 올라갈 거예요. 양강이 간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양박이 간다 그런 분도 있는데. 네, 저는 양강이 간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창석 평론가의 개인적인 추정이니까. 내일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는구나. 네. 시간을 좀 벌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막- 대통령이 휴가가 네. 끝나고 난 뒤에 네. 도스태핑 하듯이 다음 주에 복귀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컷오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네. 이게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전국 순회 대의원대회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이 8명의 당대표 후보자는 7분씩 17명의 최고위원 후보는 5분씩 정결 발표를 해요. 네네. 그 정견 발표를 통해서 중앙위원들이 워낙에 또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말씀하셨죠. 이재명 후보는 뭐 상수로 둔다고 하더라도 다른 7명의 당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얘기 하느냐 많이 들을 것 같고 물론 30% 여론조사는 이미 이제 진행돼가지고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중앙위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또 요동칠 수 있을지 네. 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컷오프가 발표되고 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본선 구도죠. 뭐 이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흥행 여부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최고위원 후보 17명 중에 8명으로 추리잖아요. 누가 1위?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저는 뭐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인지도를 따졌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인지도로 볼 때. 네. 인지도가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지금 한 10명이 의원들이죠. 네, 10명이 원내고 7명이 원외입니다. 원외. 네. 원외. 고민정 의원 등등 있는데 네. 자, 원외 분들은 조금 이제 인지도가 덜해서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좌관 출신 뭐 이현주 후보, 네. 보좌관 출신도 이제 최고위원 될 수 있다 이런 그리고 얘기도 이제 강하게 하던데. 당원인. 대표 당원. 경력이 당원인. 당원인. 네, 당원인 분도 있고 뭐 전 대학생위원장 박용훈 대학생위원장,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이 장용준 씨인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왔군요. 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형이 된 거고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오늘 판결을 보면 폭행당한 경찰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네. 도로교통법 위반과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 이 장용준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운전 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이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도 오늘 뭐 또 많이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더 있긴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고요. 이건 이따가 2부에도 좀 저희가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연준이 지난 밤 사이에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결국 이제 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2년 반 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은도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한은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이 금리와 관련돼서 연동되는 게 바로 채권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채권, 환율. 예,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 돈이 한국 돈보다 싸면 사람들이 다 웬만한 미국 돈 사려고 들어가죠.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네. 금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서 좀 맞춰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밤사이 0.75%포인트를 올려서 미국 금리가 이제 2.25에서 2.50%가 된 거예요. 구간이. 네. 우리는 지금 2.25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역전돼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도 올려도 많이씩 올려야 되니까 연말이면은 뭐 미국, 한국 금리 모두 다 3% 넘기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시중금리, 대출금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박 기자님 빚이 얼마예요? 빚이요?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이제 DSR로 또 하잖아요. 예, 빚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네. 보니까 연장될 때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집은 전세인데 외제차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자동차 리스 이런 것도 막 그렇지 들어가니까. 않습니다. 아껴 쓰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쓸 돈이 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족 있고 아이 있고 육아하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은 빡빡해지고 내년도 이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임금 인상률, 물가 인상을 아직은 못 따라잡고 있는 조금 경제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91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 밟는 이유는 알겠지만 이거 좀 천천히 밟아주세요. 늘어나는 이자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어휴, 선곡이 대박입니다. 뉴키즈 온 더 블락의 스텝 바이 스텝 신청해 주셨습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쓴 주요섭 작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소설은 드라마나 영화 또는 오페라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죠. 오키라는 6살짜리 주인집 딸을 화자로 해서 홀어머니와 그 집에서 하숙을 하는 아저씨와의 애정 심리를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에 나오는 사랑손님은 사랑방에 묵고 있는 손님 또는 남자 손님을 이르는 말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사전에서 사랑방을 찾아보면 사랑으로 쓰는 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고유어가 아니고요. 집사자에 행랑랑자로 이뤄진 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사랑방의 발음입니다. 사랑방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자 그대로 사랑방이라고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방과는 다르게 그 집의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은 안방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참고로 안방에서 대청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 방은 건넌방이고요. 그냥 건너편에 있는 방은 건너방으로 두 번째 음절 너 밑에 시옷 받침으로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라남북도 일부, 충남 남부 지역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동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더 상승해 오늘 동쪽보다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제주 35도, 대전, 광주, 전주 34도, 서울 33도, 대구 31도, 강릉 28도 등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서쪽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는 곳도 많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 사이에도 이 열기가 식지 못해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고요. 내일은 동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볕이 무척 뜨겁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와 함께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매우 높아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강원 영서와 충남 내륙, 전북과 경상남북도, 제주도에는 한때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뒤 당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성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조대왕함 진수식 참석을 이유로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는 등 문자 내용에 대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초대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제일 앞장서서 정쟁화를 주도한 건 바로 이상민 장관이라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43,808명의 이름을 각인한 전사자 추모의 벽이 공개됐는데요. 자, 미국 현지 준공식에 참석하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직접 연결해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폭우 속에 서 계신 사진을 SNS에 올리셔서 봤는데요. 의원 시절보다도 일정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컨디션은 괜찮으십니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를 여기 시간으로 이제 마쳤기 때문에 마음은 상당히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축사를 정부 대표로 제가 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행사도 뭐 대성공이었고, 여기,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뜨거워서, 저도 정말 놀랐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일이었죠. 미 한국군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이 열린 겁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사실 저도 이렇게 열기가 또 관심이 많을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뭐 계속 실종자, 전사자, 유가족들 그 사전 행사, 또 갈라, 만찬 뭐 여러 가지 또 세미나를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본 행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대박이었고,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을 했고, 또 여러 우리 내외 귀빈들이 다 참석을 했고, 특히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전쟁 영웅들 또 베테랑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수천 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것도 근데 어디에서 행사를 했냐 하면은 미국의 가장 심장부가 워싱턴 DC고, 워싱턴 DC 안에도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은 내셔널 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땅은 진짜 손 한 평이 정말 귀한 땅이거든요. 그 내셔널 몰 딱 정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가 이게 오늘 이제 마련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저는 의미가 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이 유일하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인데 또 그런 나라인데 유일하게 외국 사람 전사자 이름을 이렇게 기재하도록 자기들 입장에서 허락한 것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야, 의미 있습니다. 자, 이 유족도 행사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유족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카츄샤 출신의 한상순님의 그 아들인 한신희님이 네.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같이 그 한상순님 이름 그 이제 기명돼 있는 그 추모벽에 이름이 있는 걸 탁본을 같이 떴는데 정말 그 우시면서 그렇게 감격에 젖어가지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사진만 보면서 그 아버지 그리움을 달래왔는데 진짜 오늘 나라를 위한 아버지 희생이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참 정말 보는 사람들 전부 눈시울을 흘리면서 짠한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유족이나 후손들은 그 말없는 희생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포구 속 사진 얘기 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알링턴 묘지 참배더라고요. 예. 이 포구 속에서 이 참배하신 알링턴 묘지 좀 어떤 소회 느끼셨습니까? 아니 제가 뭐 언론에 많이 나가지고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쑥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장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비 맞으면서 그런 거 하면 또 사람들이 야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날 또 갔는데 마침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사람한테 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는 우산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은 그 우산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뜻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잠시 묵념하는데 뭐 비를 좀 맞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라는 생각이 막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저 자연스럽게 그 현장 분위기대로 그렇게 이제 폭우를 맞으면서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좀 의외였던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전화를 주시고 문자 주시고 카톡을 많이 주셨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요. 뭐 미국에 우산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자, 의미를 잘 살리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지난번에도 그렇고 늘 평소 소신으로 보훈문화 선진화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좀 이게 또 처장을 맡으셨으니까 어떤 보관을 좀 다듬고 계십니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훈, 교육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 또 예우 또 책임지는 것 이런 것이 정부에서 또는 학교에서 뭐 교육시키고 강조한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문화 속에 이런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경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이 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제 유일한 또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특히 젊은 세대에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추모의 벽도 또 지난번에 강조하신 또 지금 말씀하신 또 보훈 그 외교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훈 외교, 어찌 보면 이 민족의 비극을 가진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외교적 자산, 역사적 기록일 텐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확대해서 어떻게 좀 이것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김갑동이라는 사람하고 개인 대 개인이 만날 때 네. 아무런 인연이 없이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또 인간 관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김갑동하고 홍길동이 과거에 어떤 아주 절박한 경험을 공유를 한 사이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가 정말 끈끈하겠습니까? 다르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외교하는데 아무런 그런 인연이나 또 서로 간에 뭐 과거에 그런 경험도 없이 노력하면은 정말 힘들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또 비극의 그런 시기에 유엔 참전국 22개국이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참전할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게 참 그 인연으로 치면은 정말 각별한 인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 나라 뭐 미국이든 뭐 터키 같은 나라 대표적인데 그 정부 인사들을 만나면은 6.25 참전의 경험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다, 브라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 외교의 중요성은 정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손 장학 사업이다. 또 재방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좀 초청하는 그런 행사, 또 평화 캠프, 뭐 이런 감사 행사 이런 걸 좀 추진을 해서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절박한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니까 최근에 이승만 박사 서거 57주기 추모식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는 이승만 저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좀 냉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은 또 이제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을 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조지 워싱턴이다, 토마스 제퍼슨이다, 링컨이다, 뭐 메가더다, 뭐 여러 가지 인물을 뭐 기념하는 그런 상징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하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비판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많은데 실수 또 흠이 있으면 그것은 엄정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또 공이 있으면 그것은 또 공대로 또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것이 상당히 공정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은 뭐 독재 또 부정선거 이런 것은 뭐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우리 역사가 바뀌고 또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부분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6.25를 극복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박수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또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 그 추도식에 가서 추도사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과는 과대로 비판해야 되지만 공은 공대로 또 인정해야 한다. 그 균형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점을 이제 찾아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이 국가보훈처 장관급과 차관급 사이를 오갔는데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기 위한 처장님의 각오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뭐 그것은 어차피 정부조직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960년도 사실 1인당 GDP가 100불이 안 될 때 그때의 대한민국하고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 10대 강국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도 품격이 다르듯이 나라도 국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애국지사다 또 호국 영령들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라도 미국, 카나다, 호주 이런 선진국들은 전부 국가보훈처를 가장 최우선의 부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그때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우리 이런 보훈부 성격이라는 오랜 수건을 한번 꼭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바람이고, 또 우리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복을 입은 영웅들을 우리 국가의 하나의 정말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으로 바로 세우는 것. 물론 이제 부처가 당연히 또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 장해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에요. 낯설어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장해찬 평론가, 장해찬 청년 TF 단장 전직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이틀 됐습니다. 이틀. 네.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따끈따끈합니다. 안경도 바뀌시고 뭔가 중후해 보이는. 자, 청년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하는 민간 비영리 공익재단이고요. 네네. 청년 취준생 지원부터 기업에서 하는 ESG 활동 있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험 활동 같은 경우를 대신 운영해 주기도 하고 또 친환경 미래 이런 것도 청년 이슈니까 네네. 그와 관련된 청년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엄청납니다. 진로 개발, 취업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결혼, 그리고 또 이제 창업 다 지원해 줘야 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점점 더 이 업무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게 전 새로 생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오래 있어 왔는데 청년재단을 청년이 맡았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을 제가 위한 일을 직전 하시겠죠. 이사장님보다 34살 어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졌습니다. 그 직원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좀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이 한번 청년 사업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좀 많은 책임감 느끼면서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예, 잘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우리 대선 때도 항상 문제가 됐는데 취업.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집. 주거 문제. 그러니까 다 코인하고 주식하는 게 결국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한 번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취직하고 벌어서 집 사고 이게 어느 자연스럽게 됐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기성세대 이런 데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울분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현 변호사님 모셔야겠는데요. 아니, 두 분 가까우시니까 네. 뭐 자문도 하시면서. 아니 저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 변호사님 기득권 세대예요. 중년재단 만들어주세요. 중년재단. 저도 가입하게. 중년 자, 세대는 뭐 만들면 오히려 욕 먹죠. 정치권 이슈가 워낙 많아서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각각 키워드 꼽아주셨는데요. 양두구육, 야, 또 한동훈 완승. 자, 먼저 현 변호사님, 이 사적 대화다,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유감이다,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고요. 이준석 대표가 오해할 게 전혀 없이 완전히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SNS에는 양두구육 이야기를 풀어서 올렸어요. 자,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뒤에서 무슨 뜻입니까? 뭐 실제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 본심과 뭐 이렇게 다르다. 아니면 뒤에서 하는 일과 앞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어제 오늘 굉장히 이제 논란이 뜨겁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의아한 게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은 들킨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글을 쓰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출근길 문답으로 이제 소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다 이거 물어보려고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안 오니까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문자 메시지 유출 이후 대통령이 좀 도어 스태핑을 피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이제 지역에 행사가 있었으니까 갔는데 그럼 기자들이 한마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들킨 사람이야 들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프라이버시 얘기할 수 있는데 쓴 사람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니까 아마 아침에 안 하니까 저녁에 딱 기다린 것 같은데 뭐 홍보석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 막 하지만 결국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또 뭐 확대하지 마십시오. 뭐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권 원내대표를 좀 권 원내대표도 뭐 사적 대화라 얘기하지만 아니 대통령과 뭐 지금 집권 여당 당대표잖아요. 네. 뭐 서열 1위, 7위 당대표 업무 시간에 한 대화를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도 보니까 뭐 무슨 다른 일정이 있다 그러고 다음 주에 휴가거든요. 네, 그렇죠. 한 열흘은 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장 이사장님, 이제 빨리 이 호칭이 익숙해져야 돼. 장 이사장님. 자, 이준석 대표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사과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골이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게 어쨌든 사적인 대화가 의도치 않게 노출된 겁니다. 네네.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사적인 대화가 어딨냐라고 하지만 그 얘기하고 있죠. 대통령이나 이 여당 대표, 원내대표도 사적 대화 있을 수 있죠. 사람인 이상. 뭐 박홍근 원내대표나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재명 의원은 본인의 뭐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이런 거 다 공개합니까? 네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중이나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하고 하는 발언과 전혀 그런 걸 생각지 못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나누는 사적 대화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나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기치 않게 그런 사적 대화가 노출되면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적 대화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이라면 현재 뭐 그 위치나 지위고와 막론하고 이건 공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사적 대화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이슈나 국정 아젠다 또 최근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질을 다 묻어버리는 이 정치 이슈로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서로가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반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시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또 등장했어요. 이게 정부 여당이 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가 먼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소모적인 프레임을 제기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건 사적 대화다. 이로 인한 이 사적인 대화로 인한 어떤 오해나 이 어떤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다라고 정부 여당 스스로가 이 문제를 최대한 키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지금이 대정부 질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워낙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장관들이 민주당의 어떤 공격 비판에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터진 게 더욱더 크게 안타깝고 사적 대화가 유출됨으로써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은 저도 뭐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이 뭐 정치의 중심에 오를 만한 그러한 사안으로 확대되는 것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나 또 내부의 반대 입장에서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자중해야 한다. 근데 문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사적 채용 논란이 있다가 사적 대화가 또 이제 논란인데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과에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가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후문도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 불편함이 없었다가 아니라 드러낸 적이 없었다가 이게 또 묘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엔 제가 알기는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가 아니라 홍보수석 대통령 홍보수석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알기는 그러니까 권성동 사실은 근데 사과를 했고. 근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직무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프라이버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묻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이준석 대통령인가 이준석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굳이 뭐 그런가요? 왜 저러면 지난번에 선거 때 보세요. 막 지방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두 번 가출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입당할 때도 그렇고 뭐 토론할 때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고 그 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최근에 언론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7억 각서가 결국은 그 받은 원장이 그제 인터뷰 했잖아요. 이게 아마 윤핵관한테 흘러가서 결국은 이제 단일화에도 쓰였다. 그리고 그게 카카오에도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결국은 그 7억 각서도 단순히 말 그대로 이걸 덮기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기획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징계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징역 1년 확정된 사람도 징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준석 대표 징계한 다음에야 징계했는데 3개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기소도 안 됐거든요. 수사 중이고 그런데 6개월. 형평하냐. 결국은 이게 몰아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이제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워딩 자체가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제 잘하고 있다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최근에 결국은 이제 당 지지율도 제가 보기에 여당 지지율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당내 상황도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에 어떻게 될지 조기 전대를 하니 이거 몇 달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대위하니 전대하는 얘기도. 그런 상황인데 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어쩌면 약간 수직적인 관계로 보이는 항상 우리가 말은 수평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수직적 관계는 알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약간 격려하는 것 같고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약간 이 상호관계처럼 보이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건지 오히려 제가 보기엔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징계의 또 배후에 이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저는 그건 너무 과한 억측인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대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대화고 그럼 대화의 포커스는 이전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윤리위 결정이 난 지금 상황에서 혼자 원내대표 역할, 당대표 직무 역할 하면서 대정부 질의를 이끌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권 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세간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는 것이지 이 한 문장 가지고 이 이전 상황 그러니까 당내에 어떤 혼란스러운 윤리 국면이 결정되기 이전 상황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건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한 거죠. 억측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 이 표현은요. 권성동 직무대행이 SNS에 쓴 장문의 사과문 안에서 발췌한 들어있었던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긴 내용도 아니에요. 문자 내용이. 지금 제일 크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이런 대목인데 사실 저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체리 이모티콘 엄지척. 근데 장 이사장님 옛날 인터뷰가 요새 화제가 돼서 이게 1년도 더 된 인터뷰거든요. 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제가 어디서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아니 여기서 한 데서 다른 이제 언론사에서 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님이었죠. 좀
젊은 감각으로 보여달라고 인터뷰도 반말로 했어요. 반말로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서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에피소드 알려달라 해서 생각해 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깜찍한 이모티콘 쓰는 게 좀 젊고 경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말한 건데 이게 전혀 무관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회자가 됐어요. 저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이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터뷰였고요. 뭐 그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뭐 보고를 했을 때 좀 잘 보고한 것 같으면 이 이모티콘을 받는다고 했는데 엄지척이니까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냥 답변할 때 의례적으로 또 쓸 수 있는 편하게 쓰시는 이모티콘이잖아요. 이걸 하나 가지고 제 인터뷰랑 엮어서 막 온갖 확대 해석을 하고 뭐 일부 방송에서는 이걸 막 큰 화면에 띄워놓고 막 해설을 하는데 물론 이게 이 휘발성 강한 이슈라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아니 이 대정부 질의 국면에 언론이 관심 가질 게 그렇게 없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프닝에서 참 비생산적인 시끄러움이다. 대정부 질문이고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부처 장관들 업무보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준비하라 이런 지시도 나오고 좀 생산성을 이제 찾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정치적인 전망을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이제 단초들인 것 제가 같아요. 짧게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그 체리 이모티콘이 저는 뭐 최근까지도 방울토마토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칭찬의 의미로 쓰였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에 보낸 메시지는 당정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대정부 질의도 잘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뜻에 고맙다는 뜻의 이모티콘을 쓴 것이지 그걸 그 앞문장이랑 연결짓는 것도 좀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이슈가 이제 등장하는 게 제3의 인물이에요. 권성동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대화라 전제하고 거기에 이 강기훈과 함께라는 이제 이 문장 앞부분이 등장하면서 강기훈 누구지? 확인됐습니까? 그건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언론 보도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실은 동명이일 수도 있고 그런 이름이 근무하는 건 맞는데 그 인물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맞다고 있더라고요. 대체로 뭐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부인 안 하고 있잖아요. 동맹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젊은 행정관이고. 자유의 새벽당 대표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청년 뭐 80년생인가 그러니까 뭐 근무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 뭐 능력이 되면 되는데 결국은 문제되는 게 이제 과거의 행적 같은 게 문제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결국 과거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박근혜 탄핵이 뭐 중국이 개입했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2016년 4.15 총선 때 뭐 부정선거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약간 그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주장했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안정권 누나가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누나니까 뭐 연좌제를 엮지 마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같이 진행도 하고 뭐 안정권이 찍은 걸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사표 제출이 됐죠. 보수 유튜버 이 출신들이 당에 어쨌든 청와대 대통령실에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이 뭐 강기훈과 함께 뒤에는 안 썼지만 뭐 들어간다 함께 뭐 만난다 어쨌든 함께 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3자가 만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단순히 뭐 행정관 한 분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과거의 행적이 보니까 뭐 탄핵의 중국 개입설 뭐 4.15 부정선거 이런 거 주장하던 분이면 그러면 이게 과연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감각을 갖고 가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을 아마 제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문 제기고 추정이시니까 장 이사장님이 이 부분은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튜브 제목만 보고 다들 뭐 극우다 뭐다 난리치는 건데요. 그 유튜브에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보통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출연자들이 주장하고 했던 말입니다. 그 해당 이제 새벽당 대표였다는 강기훈 씨가 뭐 탄핵이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주장하거나 그런 의견을 게재한 적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래도 그 당의 대표였으니까 그 당 채널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한 유튜브 많이 출연하시거든요. 거기 출연해서 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설파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웃고 막 박수치고 해요. 그럼 그거 지금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논란이 중심이 되었는데
과거에 이 사람이 직접 했던 발언이나 네네. 행동을 가지고 뭐 책임을 묻는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활동 범위가 겹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주장하거나 이 발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제목만 보고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막 이제 민주당에서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쨌거나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텔레그램에 나오는 강기훈이 제가 아는 그 강기훈 씨인지는 모릅니다. 뭐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선대본에서 나름 같이 또 일을 하고 이 업무를 봤었는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런 극우적인 메시지나 의견을 단 한 번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 뭐 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좀 친중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네. 이런 게 극우인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당당한 외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극우랑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유튜브 제목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나친 이제 프레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또 드러나는 대목이 있을 한마디 테니까. 하면요. 사실은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동명이인이다 다 모른다 그러는 대부분 아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뭐 그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행정관까지 뭐 다 밝혀라. 이러면 사실은 이제 비서관 같은 건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알려진다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긴지 아닌지 모르죠. 네. 그런데 맞다 아니다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실은 여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운영하던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진행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그 편집을 누가 합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책임자거든요. 물론 뭐 그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 책임이 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시간이 이제 좀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각각 키워드를 하나씩 뽑으셨기 때문에 자, 다음 장해찬 이사장이 뽑으신 주제 한동훈 완승. 요거는요. 육성을 오디오로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검증은 문제 있는 걸 걸러내는 거니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인사 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건 인사를 임명할 때의 기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객관적 자료만 한다는데 그런 대서방식의 업무만 하기 위해서 직원 20명을 가지고 이 난리를 쳤단 말입니까? 그게 대서방은 아니고요. 대서방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미 출범이 2달이 지난 데까지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총리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 한동훈 장관 대정부질문 나와서 박범계 의원 바로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 공방은 많이 보도가 됐고 저희도 다뤘어요. 이번에는 이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공방을 뽑으셨는데 대서방 이런 말이 이제 등장을 해서 타인을 대신해서 관청 행정이나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하는 곳. 옛날에 뭐 대서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내용을 떠나서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지지도를 떠나서 이 대정부 질의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질의를 하는 공격수 역할을 하는 야당 의원이 마이크 틀이면서 시간이 다 돼서 네네. 제가 다음에 공격을 받고 가능한 질문 안 받으면 좋아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앞에서 원래는 벌벌 떠는 개인처럼 굴었던 장관이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할 말 더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정부 질문의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 장면을 좀 선정해 주십사 했던 것이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전통이겠지만 앞으로 다음 정부가 되고 또 1기 장관들이 바뀌고 2기 장관들이 들어서더라도 제가 청문회 볼 때마다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잘못했으면 비판받아야 되지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관들이 청문위원들 앞에서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 푹 숙이고 국회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호통이나 치고 하는 게 참 답답했어요.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박범계 전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망신을 당한 것도 그냥 냅다 소리만 질렀기 때문 아닙니까? 언성이 높아지면 요즘은 친다. 소리치고 호통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국회의원들도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팩트와 논리로 장관의 빈틈을 찔러야 되고 장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팩트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역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 한마디 더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서로를 검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다. 네. 대정부 질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김영배 야당 의원인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자, 현 변호사님 지금 이제 한동훈식 화법 이것도 화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을 자르기도 하고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요 하고 역공을 펴기도 하고 받아치고 자 이게 민주당이 청문회 때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청문회에서 그 많은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자를 이기지 못했다. 이게 전략 부재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저도 아마 박범계 의원이 뭐 소리치고 호통치고 화낸 거 이게 대화할 때 뭐 화내거나 소리치르면 일단 사람들은 이제 내용은 잘 안 보거든요. 네네네. 그것만 이제 태도나 표정만 보기 때문에 별로 뭐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은 법무부가 인사검증할 권한이 있느냐.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치열하게 다투긴 했거든요. 결국 위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결국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 인사검증을 했다는 장관들 아니면 여러 뭐 비서관들 제대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박순애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물론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인사검증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 들어가요. 그럼 인사검증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 팩트체크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거는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제 과거에는 어땠느냐. 뭐 민주당 인사보다 훌륭하지 않느냐. 뭐 민주당 때문에 지금 뭐 5년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다 이제 탓하는 거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한동훈 장관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비슷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뭐 제가 보기 5년 내내 할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도스태핑이 하도 주목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 나왔죠.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무감각 가져야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 좌동훈, 우상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석에서도 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가깝다라고 또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 향후에 좀 크게 쓰임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 맞습니까? 입장에서 네. 원래부터 친해서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 보면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다. 공격수 역할을 자초하고 야당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 공격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내버리잖아요. 그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모가 대통령 뒤에 숨어서 존재감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험한 전장, 뭐 경찰국 설치라든가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어느 정도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모가 뛰어들어서 어려운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은 거침없이 그 길에 뛰어들어서 때론 본인들이 상처도 입기도 하고 공격도 당하지만 그렇게 쭉쭉쭉 나아가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뭐 친해서 이런 친소관계 때문이 아니라 고맙고 든든한 참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로 경찰국 설치 이후의 상황이나 이제 법무행정 이후 검찰 수사 잘하는 걸 봐서 또 국민들의 2차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묵묵히 잘 가고 있는 참모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고 이 지지자인 제 입장에서 봐서도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두 장관들입니다. 능력이다. 자, 현 변호사님 맞습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한 몇 달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징계하니 많이 뭐 결국 당권 싸움인데 차기 총선 공천권 싸움 아니냐. 그때 결국은 아마 뭐 한동훈 장관도 정치 진입할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다시 이제 이상민 장관도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에.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사실은 다음에 이렇게 당권을 갖고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정치를 하거나 다시 선거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참모,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에 있는 분들 중에 다음 총선에 누가 나오느냐.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보통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한동훈만 관심이 있다가 이제 이상민 장관도 그 안에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새로운 거죠. 다크호스 그렇죠.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런데 뭐 차기 얘기하기에는 뭐 아직 3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장해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신임 이사장 현근택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목요일은요.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경제본부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서 기자님의 시대예요. 경제가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자, 보니까 이게 이번 그 정부 네. 첫 정부를 수립한 후에 첫 인구 감소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약간 좀 표현이 어색하실 거예요. 네네. 사실 인구는 줄고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지난해 인구 센서스 조사, 총인구 조사 네. 주택인구 조사인데 여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 인구가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네, 1948년 이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 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고 그 이듬해인 49년에 처음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인구가 준 적이 없었는데 예. 지난해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나온 결과가 5,174만 명. 네. 지난해보다 9만 1,000명 줄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네, 비율로는 한 0.2% 정도 준 건데 내국인, 외국인이 다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내국인이 한 4만 5천 명 줄었고 외국인은 한 4만 6천 명 줄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섬찟한 얘기네요. 그동안 맞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 것이다. 네. 인구 절벽이 올 것이다 얘기는 했지만 네. 그동안 줄어든 것은 출산율이 줄어든 거니까 네. 인구가 폭증하던 때가 있었죠. 산하 제한하고. 맞습니다. 근데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이젠 실제로 절대 인구의 숫자가 줄기 시작했다. 네. 2021년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갔다는 건데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대표적인 통계가 월별로 인구 동향을 발표하는 통계청 네네네네.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제 나온 게 있는데 어제 나온 게 5월 달까지예요. 근데 이 5월 달까지 통계에 어제 기사 제목이 인구 31개월째 감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실제로 31개월째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소해 왔는데 왜 그 연도 단위로 통계를 냈을 때는 지난해인가 요게 좀 궁금해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여기 인구 동향에 나오는 그 통계는 그 출생아 수와 그 사망자 수 요 차이입니다. 이게 증감률을 자연인구 증감률이라고 하는데 자연인구 감소가 31개월째인 건 맞는데 근데 총인구 우리나라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로 인증하는 요 총인구는 작년에 처음 준 겁니다. 이 센서스라는 거는 그냥 다 찾아가서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자, 인구 감소 얘기는 들어왔고 이 30개월 이상 감소였지만 그것은 자연 증감률 맞습니다. 통계였고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절대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21년이다. 그러니까 2021년 정점을 찍고 우리가 곡선 그래프를 쭉 그린다면 지난해가 정점이었고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잖아요. 지난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 첫 해.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됐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떨어질 거란 얘기인데 이변이 생겨서 다시 꺾였다 올라가지 않는 이상 자, 지금껏 총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두 통계 사이에 차이가 있구나.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구나 싶으실 텐데 그 차이는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 인구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을 생각하기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안 들어오고 국내와 외국 사이의 교류도 줄었기 때문에 이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그 외국인 인구는 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동안 자연 인구 감소를 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상쇄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장하는 나라 그리고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지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도 많이 오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했는데 이 영향이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던 그 해에도 외국인 인구는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는
늘었던 이유, 총 인구는 늘었던 이유는 네. 외국에 있던 한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다 봉쇄되니까. 네, 봉쇄됐고 그리고 유럽 외국은 봉쇄됐죠. 위험하고 네. 한국은 매우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해에는 20년에는 어쩌면 그 해 인구가 줄 수도 있었는데 줄지 않았고 근데 작년 그 들어왔던 인구들이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많이들 나갔어요. 네. 다만 들어와야 할 외국인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인구 이동조차 총 인구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처음으로 인구가 준 겁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노령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노인분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이것도 네. 사망률을 조금 높인 영향은 있습니다. 자, 지난 한 2년, 올해까지 포함하면 이제 3년인데, 3년째인데 올해는 아직 통계 안 잡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또 변수가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네네. 해외에 우리가 교민, 뭐 주재원, 유학생 많이 못 나갔고, 네. 국내에 이제 그냥 잠겨 있었고, 네. 들어와야 할 외국인 유입이 또 이제 막혀 있었고, 그런 측면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인구만이 아니라 결국은 또 이 글로벌 이동량까지도 인구에 포함되는 거니까. 네. 우리 쪽에서 보면 항상 최근에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유입, 유출 인구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네. 인구는 줄고 있는데 네. 가구 원수는 늘었어요? 맞습니다. 50만 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가 네. 9만 가구 이상 9만 명 네. 이상 줄었는데 가구 수는 50만 가구 이상 는 겁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세를 보면 지금 이제 717만 가구예요. 이 작년 기준으로. 네. 근데 이 717만 가구 2, 3, 4인 가구보다 훨씬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는 1인 가구다. 그래요? 그 사이에? 네. 33%가 1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는 차치하고 4인 2인도 가구, 3인도 네. 아니고 4인 이상으로 4인, 5인, 6인, 7인 합친 가구 수를 다 해도 꼴등입니다. 1인 가구가 1등, 2인 가구가 2등, 3인 가구가 3등, 4인 이상이 4등입니다. 아, 숫자대로 가네요. 네. 차이가 점점 현격합니다. 가구는 지금. 슬림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1인 가구는 717만 명, 2인 가구는 608만 명, 3인 가구는 417만 명, 4인 이상 가구는 404만 명. 아마 내년에는 400만 가구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드라마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KBS 드라마 3대가 모여 살기도 하고 기본 2대는 모여 사는데 그렇게 해야 제작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경제본부인데 경제 네.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네. 이게 노령화. 네. 그럼 이제 이게 생산 가능 인구, 노동 인구에서 빠지고 인구는 있어도 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실 인구 그래프를 보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40대에서 50대 사이 여기가 피크고요. 예.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그 밑으로는 많이 낳지 않아서 줄고 근데 피크가 40에서 50대 중반 네네네.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분들은 이동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고령으로 가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70%가 아직은 넘습니다. 네네.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 전체 수치가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가 70% 넘는다. 이 수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수십만 가구가 수십만 명이 빠졌어요. 줄었고, 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은 이제 고령 인구가 제일 많아진다. 그리고 그 유소년 인구가 적다는 건데 이 유소년 인구가 적다는 건 이미 상수가 돼 버렸습니다. 네네네. 지금 0세부터 20세까지 아직 15세까지 안 들어온 생산 가능 인구에 안 들어온 이 인구가 늘어날 방법은 없어요. 네. 근데 이 인구가 정말 적습니다. 지금 현재 40대에서 60대 사이 여기에 피크를 치는 세대별 인구의 절반 이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굉장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20년 지나면 확실히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괜찮다. 네네. 맞습니다. 20년 후 정도에는 매우 심각해진다. 네. 그 이후로는 국민연금 문제도 생길 없는 겁니다. 인구를 갑자기 이건 네. 사람을 제조 생산할 수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해법 뭐예요? 해법은?
일단은 많이 제시하는 해법들은 일단 생산 가능 인구는 줄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는 느니까 여성이 좀 더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게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보수를 적합하게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 근데 둘 다 쉽지 않은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게 우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제 측면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가 걱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겪었어요. 어쩌면 성공의 결과인데 그 결과 앞으로 경제는 조금 더 밝은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씁쓸한 것이죠.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의 결과가 행복이고 그럼 가족이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젊은 층을 보면 이런 교육 환경,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안 낳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발표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